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역경은 다 끝났고 한국사 강독을 이제 시작할게요. 이 한국사 강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고대사부터 이제 고대사만 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세사 부분은 뒤에 좀 더 시작할 때 얘기할게요. 자, 고대사 부분은 먼저 이게 그 합격생 필기 노트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이 합격생 필기 노트는 전환계 그 강사가 있어요. 공무원 강사 중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합격한 그 수강생이 그 필기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교재로 이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통론 들어간 다음에요. 통론 다 보고 나서 없는 내용들 이제 사조나 통론에 없는 사조 부분이나 탐구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철차 지도서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푸생 강독은 이제 사조 강독은 나중에 중세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사조 강독은 이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안 하고 교과서 사조만 좀 보고요. 푸생 관련된 1권, 2권 관련된 사조는 밑에 인강 거기 그 보충 자료에 첨부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조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환기 합격사행 필기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냐면 나눠드리고 싶지만 이거 괜히 나눠줬다가는 또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모임이나 그다음에 직강 때 오실 때 제가 이제 이제 아는 사이니까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못 드린다는 걸 좀 약간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선사 시대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선사 시대는 이제 역사 이전의 시대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문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 대략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정치사 정도로 이제 고대 정치사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그 전환기 합격성 필기 노트도 해서 한번 개관을 좀 해볼게요. 자, 선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어 자체가 역사 이전, 기록 이전의 시대죠.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이제 선사 시대로 하는데, 자, 이게 크게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죠. 그래서 이 구석기는 이제 경제적 수업 최신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는 막집이나 동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시대 구분이에요. 그래서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석기를 다듬는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정기 구석기 때는 이제 여기 눈여볼 게 주먹토끼하고 주먹 찌르개, 뭐 이런 집게 이런 것들 이제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주먹토끼죠. 그래서 집게보다는 이 주먹토끼가 더 뭐냐면 앞서 있는 도구죠. 그래서 주먹토끼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주로 서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서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그 주목토끼가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1960년대 그 전곡리 유적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초 아슐리게 주목토끼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모비우스 가설이 깨졌다.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석기 때부터 이제 뭐냐면 격지, 그러니까 큰 몸돌에다가 떼어가지고 작은 그 격지를 잔손질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전기 구석기 때는 큰 석기 한 개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했는데 이때부터는 한 가지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된 게 끌개, 찌르개 뭐 등등 이런 게 있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격지에다가 더 쪽에서 동날 격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동날 격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작했는데 이때 이제 요거에서 이제 이게 너무 작으니까 붙였어야 되겠죠. 그 나무나 뼈에 이게 붙여가지고 쓰는데 대표적인 게 쓴배찌르기죠. 그 쓴배찌르기는 거기 이제 그 나무에다가 그 옆에 흑요석을 박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던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순배찌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 때 들어가면 돌라걸지 같은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이음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썼다. 그래서 일종의 세석기 용도, 잔석기 이렇게 이제 썼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중석기 넘어가면서 이제 온난화에서 잔석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요 아까처럼 후기 때 이제 내용이 등장하죠. 이음도구. 그래서 이런 것들. 이음도구나 잔석기는 후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신석기 때 본격화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석기 때 들어가면 이제 농경에서 뭐죠? 정착 생활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농경이 이제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이 이제 하는데 예전에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농경과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걸 신석기 혁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후기 때 들어가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신석기 전기나 중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했던 거냐 수렵 채직식이었고 후기 때 가서 농경 시작하고 정착 생활이 됐다. 이런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시 신앙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도구로서는 간석기가 사용되고 이때부터 이제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토기가 이름 민무늬 토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가 약간 반지하고 파가지고 그 집을 만드는 운집이 있었고 하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평등사였고 그 다음에 원시적 수거모였으니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것들을 만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신 매장 풍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울진 그 청원 두루붕 동굴이 있는데 이때 그 장내에 꽃을 뿌린 의식이 신석기 이제 무덤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내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고 이때 이제 농사는 이제 밭농사 중심이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잉여 생산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 유적지로서는 부여 송곡리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청동기 시대 도구는 아직까지는 간섭기예요. 왜냐하면 청동기 자체가 그렇게 흔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제사용이나 지배층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 대부분 이제 일상 용품이나 그 다음에 그 농기구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의 그 무기들은 다 예전에 간섭기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농경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달독한인데 반달독한은 벼이싹을 자르는 기능으로 이제 벼농사가 이제 시작됐던 걸 알 수 있는 도구죠. 그 다음에 청동은 이제 뭐냐면 그 대표적인 비파형 동금이 있고 거친 무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넘어가서 요령식 동금과 이렇게 이제 조문공을 세문이 이제 그 거친 무늬 거기에서 조문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토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민무늬 토기인데요. 자, 민무늬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토기죠. 그래서 민무늬 토기의 일종이 이제 뭐냐면 미송이식 토기가 있고 송공식 토기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운집 같은 것이 이제 갖고 신석기 시대부터 점점 보다 좀 지상화 돼갖고 있고 하덕이 이제 한쪽 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장구덕이 따로 설치되고 대규모 집터가 이제 발견되고요. 그 다음 주거 외에 창고, 공동작업장, 집회소, 공동식 장소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에도 좀 눈여겨보기는 한호유적들이 등장했다는데 한호유적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주거지면 이 주거지 주변에 성책을 쌓아요. 목책을 쌓고 목책에다가 또 뭐냐면 요 주변에 고당을 파. 그래서 물을 집어넣죠. 그거 왜 만들겠어요? 이게 한호유적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청동기 시대 때는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전쟁이 많았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타 부족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 부족 국가 형태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 형태에서 배삼인수적 형태가 등장했죠.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풍수지리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건 자연풍수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풍수가 있어. 근데 풍수지리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라하대 때 이제 이렇게 뭐냐면 들어온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사유재산이 발생되고 계급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고인들은 북방식 고인들과 남방식 고인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자손이나 선민사상이 있고요.
그다음 바위 그림이라 갖고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인데 자 철기의 본격적인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 대해서 이제 좀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몇 세기 때냐면 BC 1세기 때요. BC 1세기는 이제 어떤 사건을 전후로 해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냐고 보면 이만조선 있죠. 이만조선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고조선에 있던 그 원래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만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가 도입됐다. 그렇지만 이제 철기가 본격 도입된 건 그 시기지만 그 전부터 철기는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청천강 그 이북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과 교류가 많은 그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철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철기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철기가 도입되고 아직까지 청동기가 좀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BC 1세기를 보통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이게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는 청동기가 자주 쓰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시작된 것은 BC 1세기 이후 이때부터는 철기 시대라고 이제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그 초기 철기 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종전의 비파형 동금이 뭘로 바뀌었냐면 세용 동금으로 바뀌었죠. 이 세용 동금은 무기가 아니라 의식용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문경이라는 잔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이 바뀌었고, 근데 거품집이 발견됐어. 청동을 이제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기로서는 이제 민물 토기가 계속 사용됐고, 더티 토기나 검은 각토기 이런 것도 있다. 주거 형태는 지상식 주거가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기틀집, 반웅집 이런 것도 있고 자 중국과 교육이 활발되면서 명도전이 등장했죠. 명도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옆나라, 제나라 이런 데서 사용했던 그 전국시대 돈종이고 그 다음 방랑전이나 오수전 같은 것들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발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시 경청 창원 다원이 유적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한자 사용의 증거였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철기 시대 때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을 볼게요. 자, 고조선은 예전에 기출문제 좀 한 2문제인가 좀 나왔는데, 한동안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나올 가능성은 좀 많죠. 자, 일단 보면, 고조선은 이제 당고만검이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학계에서는, 그냥 그 당시 재정일치의 군장에게 붙여진 하나의 호칭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군장, 그런 재정일치 사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돼서 철기까지 지속했던 왕조죠. 예. 그래서 이제, 건국연대는 BC 2333년에 갖고, 그 동국통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거는 그만큼 고조선이 오래됐다. 이런 것들 나타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학계에서는, 몇 년은 뭐냐면, BC 10세기에서 9세기?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 측 사서나 유물 유적을 볼 때는 요 시기가 딱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초창기 때는 이제 고조선의 영역은 요정 지역이죠. 그러다가 대동강, 유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입각한 거는 이동설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중심지는 크가지 3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용영성, 요동 지역에 있었다. 그 다음에 대동강 중심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절충한 것이 뭐냐면 그 이동설이죠. 그래서 요건 이동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동설의 근거는 이제 나중에 그 통론을 읽으면서 좀 보고 그 고조선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미소식 토기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신화제 그 단군신화에 기록한 것은 상공유사가 최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제실주, 세종실록 지지 뭐 등등등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물들은 되게 이제 원래 원판을 유교식으로 좀 바꿔 쓰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뭐냐면 그 원래 신화를 제대로 복원을 못 시켰기 때문에 되게 상공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죠.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통감에서 최초로 뭐가 나오냐? 고조선 건국연도가 나와요. 이게 2333년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공유사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수정이 돼갖고 동국통감으로 적혀 있어요. 동국통감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BC 2333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실제 건국연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대 발전 과정을 보면 본격 철기 도입을 했는데 본격 철기는 이제 이전에 유만조선 때부터 도입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철기가 도입된 건데, 그때 이제 BC 4세기 3세기 때부터 철기가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만조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왕이 이제 기록에 보면 부왕이 준왕한테 넘겨서 왕위 부작 상속이 했고, 그 다음에 족장 명칭 상대부 장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소를 경계해서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연나라 장군 징계가 침략해서 서쪽에 2002를 여동에 상실했다. 예, 여기 서쪽은 이제 요소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죠? 이동서에 따르면 대동강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대동강이 이동서에 한 근거가 돼. 문헌학적 근거에. 그래서 그 다음에 유만조선은 이제 유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항구체기 때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준왕을 몰아냈죠. 그래서 준왕이 사만지역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이만조선 때 본격적으로 뭘 수용했냐면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됐어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강력한 중앙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성장됐고, 그 다음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만은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조선이라는 친구가 되게 많아. 기록에 보면 신옷을 입었고 상투를 틀었고 조선이라는 그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동전의 톡착 관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런 것들이 위만이 조선인이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 때는 그 한나라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위만조선하고. 근데 이제 그 손조 때 들어오면서 한무제부터 관계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죠. 무슨 무역 때문이죠? 중개 무역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무제의 침략으로 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한무제가 뭘 설치했죠? 한군현을 설치했죠. 그래서 낙랑, 인둔, 진번, 현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둔과 진번과 현도는 좀 설치됐다가 토착민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국가가 물려났고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게 뭐예요? 낙랑이죠. 네. 근데 낙랑도 나중에 313년에 미청왕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낙랑군의 멸망.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에 이제 8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조법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를 보자. 네, 그래서 이 초기 국가는 최근에도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눈여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초기 국가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냐면 BC 4세기에서 보통 BC 4세기란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AD 1세기에서 BC 4세기 이전 초기 국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고 이제 국가 발전 단계에서는 무슨 시대예요? 연맹 왕국 시대야. 네. 그래서 왕은 있어요. 물론 왕이 없는 이제 뭐냐면 그 옥조나 동해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왕이 있고 왕이 있지만 권력이 약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족장들이 합의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대가 이 시대야. 그래서 이 초기 국가 시대의 기록은 AD 1세기에서 잠깐 제가 말 잘못했는데 계속 AD가 아니라 이게 BC 1세기에서 AD 4세기죠. 예. 그래서 BC 1세기에서 AD 4세기까지 이전까지의 기록은 뭐냐면 주로 기록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어요. 예.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긴 있어. 근데 학계에서는 요 시기 BC 1세기에서 AD 4세기 이전까지 기록은 못 믿어해.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탁된 게 많고 편년이 안 맞다. 그래서 되게 삼국지 위지동 이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입각해서 요 시대를 뭐냐면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로지라는 교과서도 삼국지 위지동 이전을 바탕으로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각국의
그 뭐냐면 생활 형태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자주 찾아가면서 좀 봐두셔야 돼요. 자, 부여를 보면 부여는 만주 송화강의 유역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고, 사출도가 있죠. 그리고 부족 연맹 왕국이고요. 왕권이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순장, 그 다음에 그 우제전법 등등이 있다. 그렇지만 3세기 말 때 선비조의 침으로 약화됐고요. 그리고 강개토대왕 때 동부여가 멸망했고, 문제왕 때 마지막 북부여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요 세태 과정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근데 그리고 이제 부여는 또 뭐가 있죠? 연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죠. 이런 등등 이런 걸 좀 봐두시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부적 연맹왕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삼국지 위지동 이전 기록이고요. 실제로 나머지 기록들 보면 부여도 나중에 후기에 들어가면 중앙집권 국가로 돼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기록에 입각해서 그렇게 됐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에 보면 고주몽이 이제 건설됐다, 건국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 유역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처음에는 졸본 지역에 있다가 한인선에 있다가 나중에 국내성으로 이렇게 천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 국내성, 그 다음에 국내성 부분에 무슨 사성이 있어? 무슨 상성이 있죠? 한도산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국내성과 한도산성 관련된 문제가 산성왕 때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약탈경제고 부경을 이제 사용했다. 부경이나 창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부적 연맹왕국이고 서옥제에 대해서 노동력을 중시하겠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는 좀 비슷해. 왜 그러냐면 부여에서 쫓겨난 정치 집단이 뭘 세웠죠? 고구려 세웠죠. 그래서 부여는 예족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맥족이죠. 그렇지만 지배층은 예족계통이에요. 예족계통. 잠깐만요. 예, 예족계통.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그 부여계통과 예족계통과 그다음 맥족계통이 서로 연합을 해갖고 만들어진 그 연합왕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책 12법이라고 해서 공통돼 있고, 그다음 부여와 고구려 또 공통된 게 형사치수제예요. 예. 형사치수제는 이제 지배층의 재산 보호 목적으로 있고 등등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하여튼 형사치수제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제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산상왕 때 있죠. 산상왕이 그 형수였던 우씨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 옥조나 동해를 볼게요. 자, 옥조와 동해는 그 연맹왕국 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왕은 없었고 각각의 부족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사군이나 고구려가 이제 뭐냐면 계속 침입해왔고 또 오랫동안 또 고구려 영향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구려에서 이제 합병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풍수를 보면 민면의제라는 게 있었죠. 매매원. 예. 그 다음에 골장제, 옥조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는 책하, 조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철자, 열자형 집터 등 있고, 뭐 특산물로는 가마, 반어피 등등 있었다. 자, 사마는 이제 오늘날 말하는 그 남쪽 지역 말하죠. 예. 거기에 한반도 남쪽 지역에 사마이 나왔는데 마한, 진안, 변안. 자, 이 지역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많이 지었고요.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안 같은 게 철이 많이 생산됐죠. 그리고 연맹왕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만안의 목지국의 진왕이 그 사만을 뭐냐면 통솔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사만은 연맹왕국을 보죠. 그 다음에 마한은 나중에 이제 커져서 마한의 목지국이 제일 크고 마한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되죠? 나중에 백제에 비해서 백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는 사도국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도국이 커져가지고 신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안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가야가 예전에 구야국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는 중앙집권 국가가 못 되고 뭘로 됐냐면 연맹왕국 형태로 계속 남았죠. 그 다음에 족장은 이제 신지의차로 불렸고요. 사마는 이제 재정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청군현 제사장이 있고 소도단 신성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반우집이나 기틀 같은 그런 집들이 있고, 그다음 등등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또 이제 통론이나 교과서 할 때 이제 자세히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초기 국가 시대의 모습을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요기 선사 시대인데 이 선사 시대를 제가 이제 관련된 통론을 이제 읽고 관련된 또 교과서 읽은 다음에 그 7차 지도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정치 부분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통론을 펴보세요. 통론. 자, 통론을 이제 보면 쭉 보면 목차가 이렇게 나오고 선사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구석기 시대의 문화가 나와요. 근데 이거까지 다 볼 필요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문제 추세가 이런 거 선사시대 거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나오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신석기 시대도 뭐 그냥 고등학교 정도 수준?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구석기, 신석기도 그다음 청동기도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여기에서 진을 뺄 필요 없고. 그럼 어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있냐면 고조선은 넘어가죠. 고조선은 볼 필요 있어요. 자, 고조선이 몇 페이지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이게 60페이지 펴보세요. 60페이지 초기 국가 고조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기초를 중심으로 보면 그 단군 신화에 나온 그 단군 신화 있죠. 그 단군 신화가 예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 그 위만조선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초기 국가 고조선 하면 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대동강 유역에서 자리 잡은 고조선이다. 자, 이곳은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성숙한 궁장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그것이 이제 단군조선의 전설이죠, 이게. 이거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건국전설에서 알 수 있다. 자,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은 고려국의 일연이지는 상공유사가 처음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조로 내려왔던 것을 상공유사에서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화는 고대로부터 고기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보면 고기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예전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 고기. 그래서 이제 단군신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옛날 하늘에 천재 항인이 서자인 항옥에게 이제 홍인간을 뜻을 품고 물이 이끌고 이제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에 나와서 신시를 베풀고 그때 이제 풍배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풍배우사 운사를 거느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여자가 된 공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단군 왕검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BC 2333년에 건국했다. 자, 이거는 상공유사의 기록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기록이죠? 통감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건국했던 연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그 당시 인식을 말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곰하고 그 호랑이 토템이 있었는데, 그 곰하고 호랑이를 토템한 그 부족 두 개가 있었는데, 호랑이를 토템한 부족들은 없어지고, 곰 토템한 거, 그 다음에 이주민 집단이었던, 그 당시 이제 항인 집단과, 아니, 항우 집단과 연결돼갖고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이 단군신화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이미 농경생활에 영향하여 황홀 그 다스린 지배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을 건설했다는 것은 단군 조선이 이제 건설했고 단군 왕검이란 군장 칭호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군장 국가를 넘어서 최초의 국가 단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이제 그 고조선을 어디까지 봤냐면 연맹왕국 단계까지 봐요. 연맹왕국, 예, 연맹왕국.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이제 그 중심지 문제가 나오는데, 고조선 그 중심지는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대동강 요용설을 보는 설, 그 다음에 요용지역, 그러니까 요용지역은 오늘날 요하와 요서 대능하 유역 지역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근거에 입각해갖고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 번째 설이 이동설이에요. 이동설. 이동설이 이제 학계 공식적인 견해인데, 자, 요 이동설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고조선이 이동설이 제기되어 처음엔 요동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다고 하죠?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어. 하나가 문헌자료 근거야. 여기가 문헌자료로서 이제 보면 고조선은 연나와 정성시대였던 BC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연나와 장수 진기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당시 공격으로서 만범한으로 이제 경계를 삼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요령 지역에서 대동강 유역을 옮겨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뭐냐면 이건 이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근거죠. 자, 초창기 때는 요령 지역에서 뭐가 많이 발견됐냐면 비파형 동굴을 많이 발견했어. 근데 이제 BC 3세기 때부터 대동강 유역에서 그 당시 비파형 동굴 조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파형 동굴 원형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그 세형 동굴이 발견돼요. 대동강 유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BC 9세기까지는 BC 9세기 때까지 요령 지역에 있다가 그 당시 BC 3세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동했다고 할 수 있죠?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헌학적 기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 기록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동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초기에 고조선 중심지는 요령 지방이었지만 뒤에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갔던 견대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령설과 대동강설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그 푸셈이라든지 뭐 지도서에 있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동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자, 고조선 연해 공락으로 일시세약했지만 BC 3세기 후반에 부왕과 준왕이 차례로 왕에 올렸죠. 이때 이제 요동지방에서 누가 왔냐면 진왕 고차기 때 혼란을 피해서 조선으로 유입한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가 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위만. 이 사람이 준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병방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준왕이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이제 병방을 지키게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방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진왕교체기 때 유인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조선에. 그래서 그 유인 세력들 기반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준왕을 추출해서 수소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조선은 위시조선, 그러니까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은 사기에 있어요. 사기에 보면 먼저 위만이 있고 그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 손자때가 누구죠? 우거죠. 그래서 우거왕 때 그 당시 그 한무제 공격을 받고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위만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으니까 요거 좀 눈여겨보세요. 위만조선. 자, 준왕의 왕조에 대해서 기자의 동네에 의해서 건국된 기자조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국계 식민지가 아니라 그 조선인 토착적 왕조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는 이 견해 기자조선이라고 그 앞에 있었죠. 그 당군신화에 잠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오니까 당군이 뭐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자조선 이제 했는데 기자조선의 견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국 측에서는
그 인정하죠. 이거 기록 중국 기록도 있고 뭐 삼국유사 기록도 있으니까 맞다 기자조선. 근데 이제 우리나라께서는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여기같이 뭐냐면 신민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조선의 토착적 왕조였다.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견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름이 등장한 거는 한나라 때 상서대전이다. 그 전엔 기록이 별로 없다. 그건 이제 한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만든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소 지역 있죠.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 한나라하고 이제 고조선 간에 무슨 지역이 있어? 요소 지역이 있었단 말이야. 그 요소 지역을 너무 그때는 항폐해가지고 넘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청동기나 철기 문명을 볼 때 도저히 청동기 문화나 이런 걸 볼 때 중국계하고 안 맞다. 등등 해가지고 기자조선을 부인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강에 구특에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기자조선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여튼 자, 이 준왕의 왕조에 대시에 드는 위시조선도 역시 토착적인 국가임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연해 노간이 하늘 배반해서 흉노를 방문했던 위만도 그러니까 이거 연해 노간이라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유방이 부하친구였거든요. 근데 유방이 초창기 때 이슬을 이제 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이성제후들 다 쳐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노간의 부하장수였던 위만이 1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준왕을 공격해서 쫓아내고 자신 이제 위시조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중국에서는 이거 식민정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통설로는 그가 뭘로 보죠? 그 사람이 조선인으로 보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외워두세요. 뭐 교과서 정도의 지식이지만 자, 상투를 틀고 조선인을 올 수 있는 거와 연지방에 살았던 조선이 틀림없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 그리고 준왕이 그들 신입에서 박사로 임명해서 서변을 방어케 한 사실이나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정권을 잡은 후에 국호를 뭐라고 했죠? 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가 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견해들 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그 당시에 점령 자기가 이제 국가를 세우고 나서 정권을 뒤엎고 나서 그 당시에 예전 토착관리들 그대로 등용한 거 등등 이런 걸 볼 때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다. 이런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인 학자들도 중에서도 위만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논리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위시조선은 준왕의 고조선과 마찬가지 조선인의 토착국가이지만 요게 뭐가 많죠? 연에서 들어온 누가 많아? 한인 계통의 유임이 많아. 그래서 그 유임인들이 대개 보면 이제 뭘 가져왔냐면 철기를 가져왔어. 그래서 철기는 BC 3세기 때 그 당시 연나라 침입받고 물러날 때 그때 이제 약간 유입해왔지만 요때부터 이제 본격화돼요. 예, BC 1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의 철기 문화는 청동기는 중국의 문화와 다르죠. 근데 철기는 중국제를 받아들인 거야. 이게 좀 특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고왕 때 왕형이나 한인이 이제 축출되는데 이는 전쟁이나 기술 계통에서 한인 지식이 이용됐다는 걸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위시조선은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보다 강력한 국력을 국력이 강성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꿋꿋한 대립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위만 조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와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뭐예요?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았어. 근데 나중에 언제? 우왕 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예전에 한문 사료와 관련돼서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와 후기 때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시조선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정복 사업을 전개하고 이웃인 진번, 임둔 이런 지역들을 복속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번, 임둔 이런 지역들은 어디서 또 봤죠? 그러니까
한사군에서 봤죠. 그러면 한사군 때 있었던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상고시대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종족명하고 지역명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게 진번과 인두는 어떤 지역을 이제 얘기하면 종족명이면서도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진번이나 임둔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점령한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뭐냐면 한사군 때 또 그 종족명을 착용해서 군의 명칭을 삼았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 지역을 이제 복속해서 강단 영토 국가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남방에 고조선이 남방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남쪽에 뭐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고조선이면 이쪽 지역에 진국이라는 게 있어요. 진국. 그래서 진국이라는 것도 뭐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일단 진번방 진국이라는 그런 게 있어. 진번 옆에 진국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고조선이 한나라가 있으면 이 한나라와 고조선 진국 간의 이 무역을 차단하고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해갖고 이렇게 그 중개 무역을 걸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아졌어. 한나라하고. 자, 하여튼 그 당시 남방의 진국이 한나라 직접 교육한 걸 막아 동방무역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정복 사업에 열중했던 한무제는 동방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위시조선이 홍로하고 연결되는 걸 우려했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왜 위시조선, 이만조선을 공격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중개무역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그 당시 그 한무제하고 막 대립했던 민족이 어디? 홍로족이죠. 홍로족하고 고조선을 연합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먼저 한무제나 압록강 중류의 이 지역에 예군이었던 남녀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예군이었던 남녀가 28구를 이끌고 위시조선 예속에 보는 한해 내속의 처리니까 이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했어요. 여기 창해군. 자, 창해군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제 이 창해군은 토창인의 반항을 이제 못 이겨서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위시조선이 한해 대처하여 강력하게 대립을 해서 한무제가 이제 수륙 양명을 해서 그 대군을 파견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륙 양명이라는데 되게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공격할 때 육군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같이 오죠? 수륙군도 같이 와. 해군도. 왜냐면 해군이 와야지 뭐도 공급할 수 있어. 식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온 거야.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는 실패했죠. 1차 침은. 그러다 마지막 2차 침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왕검선을 포위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포위해서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나왔고 이제 내분이 나서 이제 항복한 거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자, 여기서 뒤에 넘어와서 조선군은 한해 대군을 맞이해 1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주화파의 이제 항복가 우구왕의 피살로에서 왕검선이 함락되고 위시조선이 멸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시조선이 이제 그 한사군부터 공격받는, 한사군이 아니다. 그 한무제부터 공격받는 그 내용이 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기 내용이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그 홍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번 연도 기출문제 분석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좀 기출에 나올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두 타임 정도 일주일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에서 집에서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위시조선의 발달은 그에 따른 정치 조직의 정비를 수반했다. 그래서 이제 위시조선의 정치 조직은 당시에 간직에 엿볼 수 있는데 이때 관리의 이름은로서 우고하게 간언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호 2000호를 데리고 진국한 그 조선산 역계경이라는 거 있죠. 예, 그 외에도 조선산 노인, 상하응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그 당시 간직 제도가 갖춰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인이, 장군이니, 대신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당시 간직 문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뭐 경상이라는 게 있죠. 경상. 이 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거예요? 중국식 간지명이에요. 상은. 예. 그리고 이제 장군이라는 의미인데 장군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군대가 상당히 정비돼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나름대로 중앙 정치 조직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군형과 정치사의 발전 보자. 한군형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낭낭. 그래서 낭낭이 미청왕 때 멸망당했죠.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보면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한이 위시조선을 넘어뜨린 후에 이 지역에 사두군을 설치했어. 뭐 시험 약간 더럽게 나오면 이 사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낭낭군, 진번군, 임두군, 현도군 이렇게 4개의 군이 있죠. 예. 그 중에 진번, 인둔, 현도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군 밑에 현을 두고 한이 군대수와 현령을 보내 식민통치를 실시했다. 자, 한해 군현 통치는 낭낭군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 낭낭군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어디로 보고 있죠? 대동강으로 보고 있죠. 대동강. 자, 여기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한해 상인까지 진출하여 동방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 이들은 이제 사군 안에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변환의 철을 교육하거나 진화의 목재를 배우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위락의 기사인 염사치사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염사치사는 이제 각자 보시는데 하여튼 이 사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한 나라가 한 사군이 분열 정책을 취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염사치사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분열 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뭘 줬냐면 간책을 줬어요. 간책. 간책은 뭐냐면 일종의 오다고 뭐냐면 모자를 얘기해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의자와 목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간책은 이제 간작과 의책을 얘기하죠. 네, 간작은 이제 벗을과 의책은 뭐냐면 오다고 뭐냐면 모자를 얘기하는데 그 옷과 모자라는 것은 중국식 모자와 옷이죠. 그래서 그걸 입고 벗을 받으면 한사군과 교육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한 군현이 우리나라 토착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염사치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한 군현의 토착 사회 분열 정책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위에서 얘기할 거는 주위에서 볼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남방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사만사에서는. 근데 이제 맥조하고는 뭐냐면 성공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공한 거는 이제 사만 지역만 이제 한정돼서 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한 군현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우리 토착인들의 자각을 일으켜 한의 지배된 반항 운동이 일어났죠. 자, 이 반항은 특히 한 군의 변두리에 두드진 사군 수치의 20년에 진본과 인두군의 두 군이 패해지고요. 그 일부 지역은 낭낭과 현도군과 합해졌다. 그리고 몇 년도 못 가서 현도군 먼저 그곳에 있었던 예인이나 또는 맥인도 있어요. 맥인들의 반항에 의해서 만주의 흥경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죠. 현도군과 관련된 것은 이제 어디냐면 고구저죠. 고구저. 고구저는데 이제 고구저는 주몽이 세웠잖아요. 예. 근데 주몽이 세우기 이전부터 맥족 사이가 계속 있었어요. 이걸 이제 원구저라고 또 부르고 그런데 그때 이제 현도군 밑에 고구저 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원구저 당시죠. 그때 원구저에 있었던 그 맥족들이 단합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았던 것이 낭낭군이죠. 예. 그래서 낭낭군이 설치되고 나서 다시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눴어. 어디와 어디일까요? 동부도의와 남부도의. 이렇게 두 개로 설치됐죠. 자, 그래서 이게 설치되고요. 중국에서는 왕망이 타도되고 후한이 세워진 동남기에 낭낭군은 이제 토호였던 왕조가 한인태수인 유현을 죽이고 독립세력에 이르다가 다시 이제 왕준에 의해서 평정이 돼요. 그리고 남부도의와 동부도의가 없어지고 나서 그 후 이제 후한말 요동 지역의 공성시가 또
남쪽의 진국을 견제받기 위해서 진번 땅에 대방군을 설치하죠. 그래서 낙랑이 다시 있고 그 항해도 지역, 오늘날 진번이 이제 항해도 이제 지역이네요. 그 당시 또 낙랑군 밑에 뭘 설치하냐면 대방군을 설치해. 낙랑과 대방 있죠. 그러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낙랑군과 함께 소멸되죠. 몇 년에? AD 313년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 구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낙랑, 현도, 인번, 진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번과 진번은 폐지되고, 그 다음에 현도군은 고구려가 공격을 해서 약간 약화시킨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낙랑군이 남아있고, 그 다음 나머지 지역들 이제 수통합해갖고 낙랑군이 있다가 뭐와 뭘로 하죠? 동부도의와 남부도의 나눠지죠. 자, 그렇지만 남부도의와 동부도의도 이제 곡박을 좀 있다가 폐지되고, 나중에 이제 항해도 지역에 낙랑군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죠. 공소시 정권 때 대방군을 설치하죠. 그러다가 낙랑 대방이 딱 고구려에 공격받고 BC 313년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도, 인번, 임둔, 현도, 임둔, 진번, 요런 국가들의 위치, 낙랑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학계 아직까지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한반도 안쪽에 있었다. 아니면 만주 지역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 것은 낙랑의 위치가 평양 정도 있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학계 견해가 있지만,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단락도 보면, 자, 위와 같은 중국 9년에 대한 반항운동은 톡착 세력의 정치 세력을 발전시킨 요인이었다. 중국의 9년 정치는 이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면서 톡착적인 군장 국가의 구급체제를 인정하면서 원주민 사이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낙랑이나 대방이 모든 지역을 커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의 부족장들의 어떤 것을 이제 뭐냐면 정치적 예속만 받은 다음에 실제 그 밑에 기층 사회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부족장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낙랑과 대방이 한반도에 잠깐 있었던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낙랑과 대방을 통해서 뭘 받아들이게 된 거야?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교육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조직이나 이런 사회 조직들도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낙랑 같은 중국 세력과 대적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응징력도 이제 뭐냐면 발휘되죠. 그러면서 이것 또한 고대 국가의 어떤 성장이 됐다. 그래서 낙랑이 분열 정책을 취함으로써 분열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맥족같이 당전의 여지를 두면서 고대 국가도 형성됐고, 그 낙랑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 문화는 그 당시 고대 국가 형성의 기틀이 됐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낙랑과 대방의 그 자리를 나중에 낙랑과 대방이 멸망하고 나서 낙랑과 대방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까요? 백제가 이어받죠. 백제. 왜냐면 낙랑과 대방의 많은 한인들이 어디로 갔어? 백제로 갔잖아. 그래서 교육로가 바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다음 몇 페이지야?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자, 여기서 한해 9년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에 항상 영향을 끼쳤다. 중국 9년 가운데 낙랑군은 한인 관리와 상인들에 의해서 한문화의 발달을 보게 됐고, 낙랑 문화가 그것이다. 자, 이 낙랑 문화 한인의 문화이고 고조선인과 무관한 것이었으나 이들 한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은 점차 고조선인에게 영향을 줬고, 그 다음 주변 지역의 거수들은 한인 간작, 인수는 뭐야? 도장이죠? 네, 을책 이런 것들을 받아 흑막이 뒀다. 이때 이제 고조선의 팔족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60여조로 바뀌게 되죠. 한 9년 시대에. 그만큼 사회 조직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화됐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는 중국 9년을 통해 한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문화적 향상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9년에 대한 반항 운동을 비롯한 정치 자각은 아직 군장 단계까지 머물렀던 주변 지역까지 초기국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도 한 9년에 대한 의의죠. 자, 그래서 이제 한 9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냥 초기 국가의 이제 학대를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초기 국가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기반을 한 거죠?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야. 그래서 삼국지는 진수가 지었죠. 그래서 진수가 위지, 촉지, 오지 이렇게 이제 봉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열전을 뒀어요. 그 밑에. 그래갖고 그때 동이족에 대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동이도 되게 많죠. 뭐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같은 우리 민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그 동이전의 한조 기사가 있어. 이 한조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선조들과 관련된 기사야. 부여, 고구려, 뭐 사만.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뭐냐면 적혀져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부여 보죠. 부여의 위치가 어디에 일단 한반도가 있으면, 자, 요게 송화강이 있죠. 이 송화강 지역에 있었던 게 부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부여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노마의 역할을 해. 서양의 노마. 노마는 그 종합점에서 그게 이제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후대에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이 부여가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이 부여는 뭐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 부여의 세력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세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나중에 뭘 내세우기 시작해요? 부여 계승의식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고조선 계승의식은 별로 없어요. 뭐가 강하냐면 부여 계승의식이 강해. 그래서 부여가 상당히 정신적, 문화적 어떤 고향, 고대 국가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여나라가. 자, 그럼 보면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 지역에서 넓은 평야 지역으로 성장하여 고조선에 이어서 두 번째 초기 국가를 형성했는데 부여라는 이름은 BC 4세기 때 모습이 기록된 것 보이는 사기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부여는 아직 군장 국가 단계고 그 다음 BC 2세기 1세기 때 가서 국가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위지동의전 내용이 있어요. 자, 위지동의전 내용 중에 그 뭐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부여가 연맹왕국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왕권이 상당히 약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여의 예풍습에 물과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잘 엉거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죠? 국왕에게 물은 거야. 그래서 국왕이 왕을 바꾸거나 대가들이 왕을 바꾸거나 죽이는 걸 결정하게 되죠. 자, 이거는 뭐의 유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장 국가의 유습이다. 그래서 연맹왕국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삼국지 위지동의전의 기록이에요. 그 위지동의전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부여의 왕권이 강해진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나오면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만 머물렀다. 초기 국가는 연맹왕국에 머물렀고 중앙집권 국가가 안 됐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에 기반을 둔 거죠?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기반을 둔 거야. 근데 실상은 중앙집권 국가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예. 근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자, 그 다음에 부여에 보면 국왕 밑에 뭐가 있을까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이제 마가, 우가, 이들 저가는 뭐냐면 말, 뭐 소, 돼지, 이런 것들 토템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라는 건 뭘까? 이거는 간은 부족장이라는 뜻이야. 네. 보통 그 칸이란 말 듣죠. 칸은 이제 칸이 이제 음차를 하면 그 다음에 한 이런 말이 돼. 그래서 고대 시대 간 한자가 붙으면 이건 부족장이라는 뜻이야. 부족장. 그래서 그 마가, 오가, 저가, 구가 이런 그 부족장도 있었고, 그다음 대사자와 사자 등 같은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제가는 원래 군장 계열이 중앙에 대간으로 변한 것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대사자, 사자는 고구려 태대사자와 대사자, 소사자와 마찬가지로 국왕 직속의 관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때 제가는 뭘까? 제가는
제가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제자가 무슨 제자죠? 여러 제자죠. 여러 부족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예,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제가들은 각각,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들은 뭘 줬죠? 사출도를 줬죠. 예. 그래서 사출도를 줘서 지방행정구역인데, 이 지방행정도 제가가 통치하는 구역이에요. 큰 것은 수천가, 작은 것은 수백가를 이뤘다. 그래서 아직 군장들이 이걸 볼 때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보고요. 그래서 부여는 비록 세속적인 국왕이 존재하고 종래 군장들이 중앙관리를 흡수했지만 아직도 대가들이 본래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있는 위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대가 밑에 뭐가 또 있었냐면 호민이라는 있어. 호민. 그러니까 호민은 원래는 제가였다가 세력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호민으로 터진 거야. 그러니까 호민은 뭐냐면 이제 마을 정도의 그 규모를 통치하는 작은 지배자, 마을 이장 정도 그런 세력들인데 이 호민 밑에 누가 있냐면 하오가 있어요. 하오. 그래서 이제 이 하오가 노복같이 있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오는 노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만 일종의 이제 노비는 아니고 농노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제가들이 수수하고 하오들이 식량을 날려줬다. 이런 모습이 부유의 모습인데 부유의 모습과 고구려의 모습이 초창기 때는 비슷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위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는 제가들이 있고 그다음 하오들이 있고 아니야 중간에 호민도 있고 하오가 있고 그래서 유충적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싸움도 누가 하냐면 일반 하오들이 안 해요. 누가 하죠? 적어도 호민 이상이 하는 거야. 왜냐 그 당시에 삼국시대 때 전쟁은 일종의 권리예요. 전쟁을 하는 건.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해서 약탈물도 얻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 무장력 갖출 수 있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전쟁을 누가 하냐면 지배층이에요. 지배층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삼국의 중앙 집권은 강화되면서 일반 민들도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제가들이 원래 군정의 후신으로서 군정국가 유지를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있고 부의 사회 구성은 대소군정의 후신의 대가 혹은 호민이 지배층이 존재했고 하오가 국민의 기절을 이뤘던 걸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부여는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 예.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끼어가지고 압박을 받았고 이 부여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고구려와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 중국과 연결되죠.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보면 그 고구려는 상당히 안 좋게 기록이 된 반면에 부여는 어떻게 좋게 기록돼 있어. 그건 뭐냐면 부여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근데 고구려하고는 뭐죠? 사이가 안 좋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유지와 왕권 신작을 도모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3세기 때 선비족들 모용왕에 침입받아 국왕 위로가 자살하고요. 다시 모용왕에 침입받아서 국왕 형이 그 5만 명의 포로 잡혀간 비운이 맞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때 이제 동부여 북부여가 있는데 차례로 멸망당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멸망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부여는 그 후에도 역대 왕조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여 계승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 보면 고중홍 건국설화 있죠. 이것도 실제로 부여의 건국설화를 뺏겨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동명성왕 신화를 뺏겨온 거죠. 그만큼 부여의 어떤 이제 잔재가 상당히 많았다. 고대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이제 고구려 볼게요. 자, 압록강 중국 동가강 유역의 자유한 고구려는 부여와 함께 일찍 선진 문물을 이뤘다. 자, 고구려 건국전서에 보면 BC 37년에 주몽이 어디에 내렸죠? 부여에서 내렸죠. 그러니까 부여의 정치 세력 중에 일부가 폐하 집단 일부가 어디에 내렸던 걸 알 수 있어요. 고구려 내렸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고구려 토착민하고 다른 데도 똑같지만 이주민이 연합해서 세운 국가예요. 토착민은 그 당시 맥족이 있었죠. 맥족. 예. 그래서 이 맥족들은 예전부터 중국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려라고 했어. 구려. 예, 구려. 예. 그래서 구려라고 했고, 이주민 집단들은 이제 부여에서 나온 예족 계통이에요. 예족.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주민과 토착민이 결합돼서 이 구조가 뭐라고 바뀌냐? 고구조가 되죠. 고구조가. 고자는 여기에다 미칭이에요. 예, 예전에 구조에다가 높은 고구조 이런 뜻이야. 예. 그리고 구조라는 말은 좀 뭐냐면 성책이라는 뜻이야.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맥족 언어로. 그래서 구조는 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책이 많아. 그래서 그 기록이 있어. 예전에 이제 현도군의 고구려이 만들어질 때, 그, 그쪽에 이제 고구려에서, 구조에서 책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죠. 책구조는 뭐냐면, 구조라는 그 구조는 성책이죠. 뭐가 쌓여준 그 성책이란, 그 당시 한 군영부터 받은 책, 모자가 쓰여진, 뭐냐면, 그, 쌓아놓은 성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당시 그 구조 안에서 한 군현의 어떤 모자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의미예요? 통상권이죠. 통상권을 독점해서 통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주민이었던 주몽이 와서 부여를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세기경에 초기 국가를 이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현도군이 이제 쫓겨났죠. 고구려 세계에서. 그리고 AD 9세기에 보면 왕망이 그 부여 고구려의 책명사를 보면 왕을 호로 격하됐죠.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중국사하고, 왕망이 주변의 이민족들을 뭐예요? 칭호를 격하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왕이라고 불렸는데 건방지다 그거죠. 고구려를 뭐라고 붙였냐면 고자는 빼고 이 높을 고자다. 하구려 후라고 불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고구려하고 그 당시 왕망이 싸운 내용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중국에. 자,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AD 1세기 때 태조왕 때 들어오면 정복 사업을 빨리 해서 동원호 옥조를 이제 복속시키고요. 남은 청천까지 그 영토가 확대되죠. 그래서 커다란 이제 영토 국가가 이뤘고요. 초기 고구려는 5부조 연맹체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5부조 연맹체 보면 되게 계로부, 그 다음에 그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 그 다음에 간노부, 한노부 등등등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로부가 뭐야? 왕족이죠. 왕족이고. 그 다음에 그 전료부가 뭐죠? 왕비족이고. 그래서 손오부는 뭐죠? 전왕조예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5개 부족의 연맹 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는 그 별칭이 보이는데, 나는 예전에 고구려에 있었던 부족 국가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고, 중국인들은 이걸 격화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노라고 해. 그렇지만 이제 보통 원칙은 나예요, 나. 예. 그래서 그런 그 나라는 여러 뭐냐면 별칭들이 국가도 있었고, 이 나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뭐냐면 5개 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조그만 소국들인 나들이 부족 국가들이 통합해서 그래서 게로부를 비롯한 5개 부족이 됐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주로 누가 주도권을 장악했냐면 손오부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게로부로 넘어가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를 여러 나는 종래 군장국가를 가리킴으로써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나라는 군장국가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들이 통합되면서 부도 발전되고 그 부중에 게로부가 이제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정치 조직은 국왕 밑에 여러 간직들이 설치되는데 초기 국가의 고구려 중앙간지 기존 위지 동의주에 나와요. 그래서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는 각 부의 장인, 대가 중에 선출된 대표자를 보이며, 그리고 그 실제로 국왕 직수의 우두머리는 대로, 패자로서 대로 또는 패자로서 대로가 있었을 때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을 땐 대로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대로나 패자가 국정 전반에 뭐냐면 수장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로에다가 큰 대자가 붙여서 나중에 뭘로 바뀐 거야? 대대로가 바뀌죠. 그래서 대대로가 고구려 수상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고구려 간직제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부의 대가도 그 당시에 각자 관료조직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자, 조위, 선인 같은 관리를 뒀다. 그래서 이것은 종래 독립적인 군장들이 초기권 넘어가면서 여전히 자치권 일부를 인정받는 나타나고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국가 형성된 그 여러 이론 중에 부채제도는 있어요. 부채제도 근거가 되죠. 요 부분은 부채제도와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7차 지도 할 때 그 부분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고구려의 사회 구성은 부여와 마찬가지로 국왕과 대가 갈림의 호민들이 상부계층을 이뤘고, 자, 이에 대해서 하오다는 일반 농민층이 강범위하게 존재하여 사회 기질을 형성했다. 그래서 대개의 고구려 내용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부여의 사회 구성과 비슷해. 왜냐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들 상부 계층들은 농경에 종사하지 않고 자식자라고 하죠, 보통. 앉아서 먹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녀구가 됐고, 하오는 어염을 가져서 멀리서 가져 공급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도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이제 신라 국가를 보죠. 백제는 만의 한 부족 국가였죠. 그 백제국에 성장해서 이룩한 초기 국가였고, 백제국은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아서 북쪽에 내온 유이민 세력들. 되게 북쪽에 내온 유이민 세력들은 어떤 세력일까요? 부여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부여에서 쫓겨난 그 세력들이 곡을 세웠고, 고구려에서 쫓겨난 정치 세력이 부여를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견해가 바뀌어져서, 뭐냐면, 곧바로 부여와 고구려가 동시에 내와서 세워졌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부여에서 직통으로 온 거지 고구려를 거쳐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이 부여족들이 내와서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사만 발전이 빨랐으며, 그리고 사만의 여러 소국들 간의 우세 세력이 됐고요. 또 백제국은 여러 세력들을 통합을 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 만의 제일 우두머리 국가가 어디였죠? 목지국이었죠. 목지국을 멸하고 결국에 백제가 만을 통합하게 되죠. 자, 하여튼 자, 삼국사기에 보면 그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 나왔죠? 온조로 나왔죠. 그래서 주몽의 아들 온조로 나왔고, 그 다음 위대성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니 이게 백제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조왕 때 이미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예성강, 동쪽 순천지방, 남쪽 직산지역까지 영역을 확대됐으니, 그리고 등등등 있는데, 이걸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어. 이거는 나중에 조작한 거다. 그래서 온조왕이 나라를 세웠지만 그 온조왕의 기록을 삼국사기에 보면 이미 마왕까지 다 점령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 학자는 별로 없어요. 온조왕 때의 그 기록은 후대 왕들의 업적을 좀 끌어다가 온조왕을 좀 약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건 못 믿겠다. 그런 학자들 되게 많아.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지난 때는 12개국 중에 경주평화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사도국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국 역시 군정국가 하나였다. 원래는 경주평화 6촌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의 사도국으로서 군장국가를 형성했고요. 하여튼 이 사도국도 그 당시 북쪽의 유이민들은 뭘 가지고 있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에 실려있는 신라 건국전서에 의하면 BC 57년 박혁거세가 이제 육총장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신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박혁거세를 대표하는 이주민 집단과 그 다음에 사도에 있는 6개 토착세력들이 총장들 토착세력들이 결합해서 만든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이제 사회 문화를 이제 좀 보면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기 국가 문화 부분만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 자, 초기 국가 문화를 보면 초기 국가는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서 지휘제에는 고조선에 무슨 법이 있죠? 8조법이 있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있는데 3조만 전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 처하고 남의 상해한 자는 공물 배상하고 등등 있는데 1조 내용을 볼 때 이미 이제 보면 노동력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물을 배상하고 노비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계급사회고 사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이 보호받고 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인들이 조신하지 않으면, 음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다고 한 걸 보면, 간음을 금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만큼 가부장적 사회가 이제 형성됐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부요에서도 고조선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위지동의전에 보면, 도둑질 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요? 일책 12법이라고 하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일책 12법이 있어. 예. 그리고 이제 부인이 투기에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하면 처한 후 시체는 나라 남쪽의 산 위에 썩어 버져서 썩게 만들었다. 그거는 이만큼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걸 알았어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냥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위당에 보면 고구려에도 뭐가 있었죠? 부여와 함께 일책 12법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기 국가의 이제 대략적인 특징은 제천 행사들이 있어요. 제천 행사. 그래서 이제 제천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부여에는 뭐가 있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죠? 동맹이 있었죠. 예, 동맹. 그래서 영고와 동맹, 이런 제천 행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동맹 같은 경우에는 국중대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국중대라고 이제 하는데 이 국중대라는 의미는 뭘까요? 국은 뭐죠? 국은 여기는 나라국이지 지금 나라국이잖아. 근데 요거 이때 국은 상고시대 때 국은 나라국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 수도를 말하는 수도 국은 수도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은 수도야. 그러면 그 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심 부족에 위치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중심 부족, 그러니까 그게 지배 부족에서 있는 위치에서 일어난 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계도부 있죠. 계도부가 당시 국동대열이라 해갖고 그 주변에 있는 국동대열이 있어요. 거기 구대 가갖고 제천 행사를 해. 그래서 뭘 받아들이는 의식을 하죠? 유아 부인이 주몽을 받아들이는 그 의식을 치러요. 이게 동맹이라는 행사인데 이런 국중대화를 통해서 자기 그 계도부 안에 안에서 그런 제천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만큼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부족들 통합하고 이런 것도 있죠. 사회 통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위를 내세워서 그 다른 부족들을 지배를 하는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고 그런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초기 국가는 조상신이나 이런 것들을 모시는 뭐가 있었다?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고나 그 다음에 동맹 같은 행사들이 있었죠. 자, 부유에는 또 사람이 죽으면 무슨 풍장이 있었냐면 후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후장. 자, 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장이 있었어요. 순장. 그래서 이제 순장이라는 100명이 죽었다. 후장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 유물이나 그러니까 죽을 때 여러 가지 부장품들 많이 먹는 거야. 살아있을 때 이제 사용했던 이런 부장품을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장 풍습은 고구려 신라에도 행해졌고 신라는 지증왕 때 이 순장이 금했죠. 근데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초창기 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무덤을 파보니까 순장 풍습이 거의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초창기 때부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는 누구의 문화를 받았죠? 중국의 문화를 쉽게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초기 때 약간 있다가 금방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신라는 좀 약간 소백산맥 그 남쪽이잖아. 좀 문화적으로 후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6세기 때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 순장. 하여튼, 후장과 순장은, 무슨 사상이냐? 계세사상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계세사상은 뭐냐면, 죽은 후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죽은 후의 세계가, 지금 현재의 삶이 죽은 후의 세계까지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럼 죽은 후에 자기가 현재 왕이었으면 죽은 후에 또 왕이 될 거 아니야? 왕. 그러면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재물도 같이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후장과 순장이나 풍습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런 계세사상이 나중에 뭘 통해서 없어지게 되죠? 불교. 불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제 뭐냐면
주군의 세기가 사후에 계속 갔다는 것보다는 윤회죠, 윤회. 그러니까 현세의 복을 많이 업을 쌓아가지고 죽은 후에 좋은 삶으로 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계세 사상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순장도 없어지게 돼요. 예,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제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고시대 때 전반적인 이제 뭐냐면 통론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료라든지 그 보충 이제 심화자료 내용 이제 보죠.